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불량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불량주택 기준이 필요한 것은 양호한 주거 기준이 무엇이냐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안 나왔어요. 여기 안 나왔어. 원래 예고편에는 여기 있었다고 했는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 근데 요즘 같이 컴퓨터, 슈퍼컴퓨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대에 뭐 예를 들면 100년 홍수위, 50년 홍수위 이런 데이터를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지마다 그래서 100년 홍수위 기준으로 이제 주택이든 뭐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 수위가 얼마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관련된 어쨌든 뭐 차수 대책을 세워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사실은 접근하는 게 가장 요즘 시대다운 발상인데, 그게 그 100년 빈도 홍수위라는 기준은 과거 얘기고, 지금 지구 온난화 기상 이유 때문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어느 지역도 상관없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침수는 벌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의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초점은 저 아까 지하에 사는 그 DA가 이제 그 창이자 환기가 채광이자 환기인 그런 공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반지하 주거 이런 데를 사는 분들, 고시원에 사는 분들, 혹시 여기 고시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여기 혹시 살아본 적 있어요? 반지하에 살아본 적 있어요. 아, 고시원 있어요? 네, 학교 때, 학생 때. 학생 내가 몇 년 전이에요? 2004년, 2003년이요. 2003년? 그러니까 제가 16년도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중군대 고시원을 갔었어요. 그때 저거 뭐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고시원이었는데 저로서는 그냥 인간 닭장이죠. 그 냄새하며, 근데 거기에 그때 당 16년도에 50만 원. 중구라고, 그 도시 한복판이라고 그렇게 비싼 거. 그 50만 원이고 조금 비싼 데가 60만 원, 그다음에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에 주거비가 그 정도였다면 그때 일용직으로 벌 수 있는 게 뭐 하루 일당 해가지고 놓고 보면은 아마 그때가 아마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50이었나 100에서 150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만 원, 100에서 150, 120 이 정도였는데 거의 절반을 주거비로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순서 선생이 반지하 주택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에는 그 공간이 건축적으로 좋은 가능성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런 소위 어프더블한 그런 수요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주의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우처를 뭐 이렇게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소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유형이 되게 많아요. 14가지 주택. 뭐 장기 전세, 뭐 장기 임대, 행복주택, 뭐 해서 그런 것도 14가지쯤 되는데 거기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다 다르고. 근데 사실은 그거 확 모아서 이 계층이면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 계층은 얼마를 준다. 다 지원해준 거거든요. 사실은 주택을 싸게 짓거나 그 임대료를 싸게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지원해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돈으로 지원해주면 사실은 누가 임대주택 사는지, 임대주택이
뭐 유럽처럼 무진장 뭐 BIG 같은 데가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해놓고 거기 그 집이 너무 멋있어서 자기가 100% 다 내고 가서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00% 다 임대료 받아서 그 지원받아서 사는 소위 빈곤층, 아주 극빈은 아니고 빈곤층이 살기도 해서 누가 누군지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뭐 이런 방식의 이런 소위 사회적 갈등이라고 할까, 소위 개토화 됐던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식의 아이디어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반지하를 없애고 건축적으로 반지하를 짓는 정도 수준의 공사비로 지상에 그걸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료, 그러니까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도 사실 지상보다 거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더 싸서 가는 건데 그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만큼의 낮은 비용 혹은 그거를 지원해 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더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저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놓쳤는데 말씀은 그 어떤 계층의 이게 간단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지하를 짓는 거는 네. 뭐 이렇게 그 이미 기초를 파기 위해서 이미 땅을 파는데 파는 김에 좀 더 파서 최소한의 건축 비용으로 네네. 공간을 만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그만큼 싸게 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최소이기 때문에. 네. 만일 그거를 공공에서 뭔가 아까 무슨 바우처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 있다고 그러죠. 그거를 정말 건축적으로 훨씬 더 지상에 짓되 더 싸게 짓고 그거를 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은 요즘에 다 소위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구분을 하잖아요. 이분의 사업 수익이라든가 생활 정도라든가 이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들어갔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주거비죠. 거주비 그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굳이 지하에 안 들어가도 지하를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위 금융 방식이라든가 최소 비용의 주택 건설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건축적 고민과 금융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주거를 소위 불량 주거에서 양호주택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어떤 그런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비용의 문제. 그러니까 비용. 근데 그 비용에서 소위 말해서 개발에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 공간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계층까지도 그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개발 과정에서의 비용을 통해서 혹은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을 마련해서 준다든지 저렴하게 그게 이제 사실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민간에서 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을 100%까지만 하는데 150%까지 하되 거기에 25%를 내놔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거비를 지원도 하고 하면서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해서 가겠다는 건데 지금 그러려면은 기존에 있는 저출주까지 다 밀어야 되는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개발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간을 확보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속도가 빠르고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그보다 더한 것은 개발의 주체에 대한 문제죠. 개발의 주체가 민간인데 민간에서 과연 그거를 그렇게 해서 25%를 내기는 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부족한 공공임대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첫째 그것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에 그렇게 마련된 공간을 주거비 지원 플러스 이제 주거사다를 이용해서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 그 상황에서 더 이 지금 그나마 집을 어느 정도는 집을 가능하다고 하는 지하 주거까지도 다 없애버리면 그 속도와 이게 형평성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이나 제 생각에는 한 20년을 장기를 두고 그걸 하나하나 맞춰가면 되겠는데 그거보다는 땅의 값이 더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망가지는 도시의 이 지금 광주가 78%인가요? 아파트 공업이라고 사무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78%인데 지금 거의 지금 서울시가 한 70%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거 다 지어지면 아마 광주하고 비슷해질 거요. 저거대로만 된다면,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말씀대로 거기서 생겨난 25%를 그 계층들한테 줄 수 있는 룸은 더 커지겠지만 그 반면에 서울시는 이제는 산을 볼 수 없는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다 조사하는 데만 한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영국이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데 처음에는 공공임대를 막 지어야 된다고 지었어요. 근데 걔네들도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민간으로 또 막 넘깁니다. 개발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 넘기는 과정에서 영국은 거기 지역에 대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사전 기획을 되게 철저히 했죠. 그것만 해도 한 4년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민간한테 개발하게끔 하면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갈등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역할들을 이제 공공에서 건축가들을 통해서 그걸 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단지 내 건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가들이 많이 지원하는 소위 말해서 그게 공공건축가하고 비슷한 내용의 그 시스템은 또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역할들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맞물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거기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통경축이라든지 그래서 저번에 우리 포럼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코리더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조사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지금 민간이 채워가는 과정에서 다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를 3차원적으로 이해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단위 세대나 아니면은 동플랜 이거 딱지 만들어가지고 AI 돌려가지고 용적률 최대로 나오는 걸로 그냥 간다니까요. 그걸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요. 주민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은 나는 지금 20평에 살고 있는데 내가 25평 가는구나. 오케이. 평수가 넓어지는데 오케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분담하느냐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도의 플랜 평면과 그 다음에 용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발생한 게 지금 서울시를 앞으로 다 덮어갈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문제 비용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런데 정책상 그걸 따라가기에는 이제 따라가면서 만들어지는 피해들은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사실 저는 반지하 주거의 허가를 불허한다라는 급작스러운 발표가 굉장히 사실 이해는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반지하가 없어지면 지금 같은 홍수 피해에서 반지하 피해는 없겠죠. 반지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다면 예전에 뭐 고시원의 그런 화재 사건이나 그런 불합리한 주거 환경 때문에 피해가 났으면 이제 고시원 허가 안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됐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중주택 없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아까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고시원의 환경이 열악하니까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만들고 아까 외국에서도 뭐 최소한의 여러 가지 주거 환경들을 기준을 설정했듯이 사실은 이 반지하 주거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다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굉장히 좀 사실은 앞뒤도 안 맞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 수요는 70년대 후반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반지하의 주거가 생겨난 거잖아요. 없애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주거의 형태.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최소한의 주거 형태 또는 아니면 재해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어떤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마련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뉴욕의 그 폭우 때문에 13명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11명 기사를 보니까 11명이 지하 주거자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뉴욕시의 대책은 반지하 다 없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반지하를 이제 주거 형식으로 인정을 하고 지하 형식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의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제도권 안으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불량주택, 소위 부정주택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미 불량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까 SRO가 있는 것은 불량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어기면 사양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까지도 방조개기 그 다음에 뭐 반지하 이런 것들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제가 감리나가 한 번 하고 안 하는데 그 내용이 방조개기였었어요. 그 연세대학교 그 연희동에 그래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감리로 놓고 보면 도면대로 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딱 보면은 다 방조개기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거 더 많으면 많았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정한 거고요. 그 부정한 거 플러스 불량한 것도 그럼으로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조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요만한 사람 하나 넣는데 옆에 칸막이에 그냥 합판 하나 갖고 돼서 강남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거를 월 100만 원. 네. 나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그러한 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량한 거죠. 불량하고 부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권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거를 이러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이걸 어기면 어떻게 한다라고 해야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부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정해야 되는 건데 공급하는 그 공사비 내지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이거를 무조건 다 좋게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 현실에 맞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가능하다면 지금 SRO가 HMO가 있듯이 그것이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주거 형식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피스도 있고 복합 형식으로도 많이 빌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 주택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주택만. 그러니까 주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상품화가 되니까.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주거 형식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 주거 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어떤 최소한의 기준들이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공사비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근생활론을 지어도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식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그 주거 문화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세대 공유가 이루어지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지금 주택법이 갖고 있는 쾌적한 주거라는 공급의 위주의 제도와 그 다음에 그냥 건축법이 그냥 떠안고 있는 적정한 주거 7제곱미터만 가지고 그걸 합법화해서 뭔가를 한다?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설계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이게 어렵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권 안으로 아예 끌고 들어와서 그거를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 처벌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 일단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처벌해야 안 하지. 결국 다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려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해야죠. 지하 반지하가 왜 언제부터 왜 생겼는지 알아요? 아까 있었어. 서울에다. 방공호 75년? 75년이요. 방공호 때문에 생겼고 60년도보다. 그래서 사실니까 방공호 때문에 생긴 거긴 한데 저게 이제 소위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일종의 그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응? 주택 평균 가격. 자 그러면 뭐가 좋으냐? 소위 자본된 노동의 이 모순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낮추는 거를 가능케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자꾸 낮춰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노동 비용이 올라가고 노동 비용이 올라가면 물건값 올라가고 물건값 올라가서 뭐 수출을 못하고 이러면 결국 자본에서 피해를 보고 국가가 피해를 보니까 그걸 누르려는 거지 불쌍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옥고가 있는 이유, 거기에 100만 명이 사는 이유는 전체적인 주택의 총 평균 가격을 이제 하향 평준화 시켜서 우리의 그 노동 비용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하고 지금 정면 모순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옛날에하고 저 박인성 뭐 이준석 선생이 이거 저기 정책총 만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들어서 저 이준석 선생이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비싸다는 거야. 왜? 말이 되나?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비싸? 하고 이제 실제로 저기 따져봤어. 따져봤더니 한 평당 고시원 월세가 13만 6천 원이야. 똑같은데 타워팰리스 이렇게 시세 알아보니까 11만 6천 원이야.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이 비싸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이거를 내가 이제 중앙일보 칼럼에다 썼더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인용을 했어. 그 중에 이제 강준만 교수가 또 인용해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걸 판단해. 이거의 원인은 뭐냐? 소위 하이퍼 센트럴라이제이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되고, 그렇죠?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되고, 그것도 역세권에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고시원이든 무슨 지하방이든 간에 일단 들어와 사는 거야. 살아야 서울에 끼워서 하다못해 오토바이 배달이라도 해갖고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지방 도시는 소멸하고 있는데 서울은 옥탑고가 이렇게 돼. 지옥고가 말이 된다 이게. 자 그런데 나는 이게 수해 때문이든 뭐든 간에 지하실 없앤다 그런 얘기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좋아 해봐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좋아 why not 지하 why not 그리고 지하 없애는 거 뭐 어려워. 이렇게 방공호 이제 안 필요하잖아요. 그럼 올리면 되는 거야. 뉴욕이 반지하가 있는 거는 옛날에 그 우리 19세기 때는 반지하가 다 창고였거든. 이게 내려야 되니까. 또 특히 한국에서는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겐트나 이런 데 가보면 하천에서 바로 이렇게 하얗게 갖고 물건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가 생긴 거고 비싸지다 보니까 거기도 주거가 된 거지. 그러면 주거의 침수가 문제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저 화장실 저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됐겠어? 하수관이 그거보다 위에 있거든. 하수관을 내리면 돼. 전체적으로 배수하고 오수의 관을 지금보다 한 2m, 3m만 내리면 침수 문제 하나도 없어. 지하에도 저 화장실 저렇게 안 생겨. 근데 그건 인프라잖아. 그거는 안 되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조차도 못하는 판에. 그러면 결국 그게 누구 부담이냐? 개별 필지의 소유주로 그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처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허가 금지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 또 시장에다 맡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 쿠션이 어디로 가겠어? 이제는 지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제 옥탑방이 이제 옥탑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저렴주택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홍콩처럼 될 거라고. 답장주택. 뉴욕처럼 햇빛 안 드는 주택 이렇게 들 거라고. 그거는 필요하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 사실 그냥 건축하는 사람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선생은 저러다 보면 아파트 천지가 된다. 저는 그거는 되돌이킬 수 없다고 봐요. 아파트 천지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거는 땅을 고효율적으로 쓰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저거 갈아엎고 다시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어떤 아파트냐 이거지. 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타워형, 판상형 이거 단지형 아파트, 단지 딱 해놓고 그냥 담쳐놓고 뭐 풀 심고 주차장 지내 만들고 무슨 옛가론이 상업가론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세대들만 쭉 있는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되는 게 문제지. 그거를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쭉 작업 알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어떤 아파트거든. 아파트.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말하자면 대규모 정비 사업이 아파트라 그러면 중소규모 정비 사업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가로용 주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근데 왜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위 말해서 브로커나 건설업체 새끼들이 이렇게 됩니다 하고서 그림 들고 댕길 때 그게 다 통하느냐면 건축가들이 대안을 그려내지를 못하고 그 대안이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야.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면서도 시가지형이라든가 연도형 아파트면서도 충분히 디자인도 좋고 사업성도 있고 거주성도 뭐 맞덕풍 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뭐 나머지 거가 그거를 충분히 한다. 이거를 제일 유능한 건축가들이 그려야 되거든. 근데 제일 유능한 이거 잘하는 건축가들은 전부 다 대형 설계사무소에 가갖고 똥구녕 빨고 앉아 있다고 건설회사 새끼들. 그리고 건설회사 새끼들은 원가 낮출 수 있는 맨날 이것만 해. 이거 단지형. 예? 연도형 이거는 단가가 비싸요. 설계기도 비싸.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로 분양성도 떨어지고 상가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네들 수익성 떨어지고. 본질은 그건데 이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혹시키냐면 이게 뭐든 좋기야. 근데 그 대가는 시가지가 다 망가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래서 나는 주택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주택 정책을 우리가 하여튼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문제는 그냥 건축적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지식인으로서 진짜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이 소위 이 시대의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와 뭐 이거의 문제고 왜 공공이 포기하고 다시 윤 정부 때 이게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거는 일단 내가 보기엔 접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이라는 거를 주택하고도 따로 띄어서 생각하고 있고 도시하고도 따로 띄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가갖고 빌딩 디자인만 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설계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 설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지구단위 계획하는 순간에 다 정해지잖아요. 예? 소위 배치 계획이니 마스터 플랜이니 다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음에 가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안 돼.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천 봉쇄 당하고 있어. 그 소위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토목하는 사람들, 도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축이 왜 여기 들어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의 저 3기 신도시 같은 데나 뭐 나도 지금 광주에서 몇 개 도시건축 통합 방식으로 지금 하려는 거 이런 시도 서울에서도 하는 지금 신속 통합계획 이거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도시건축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3차원 계획을 같이 한다. 이런 몇몇 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준석 선생님 얘기대로 저 기존 시가지는 전부 그냥 판상형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들어가고 말 그대로 도시는 망가지고 소비자는 맞아 가성비가 더럽게 나쁜 집을 얻고 배는 업자들이 다 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주택 문제에서는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 이전에도 좀 이제 선생님 주제 발표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3차원 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큰 축에서는 지금 이걸 통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의 꼭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 차원에서의 이 주거의 문제, 그 건축에 관련된 이거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거가 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저도 당연히 이건 어려운 일이라고 보자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분량에 대한 개념 그렇다고 그러면 양호하다는 개념은 우리는 어느 정도 공통된 도시적인 혹은 사회적인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DA 같은 곳을 주거로 인정하느냐라고 보면 모르겠어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싸니까 사는 거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병을 일으키고 예를 들면 뭐 아까 신축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그 곰팡이에 의한 건강의 침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공식 누가 큰 피해를 봤다 지금처럼 누가 이제 침수를 인해서 죽었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어떤 기준 준거가 있어서 그것들이 좀 이슈화 되지는 결국은 거주 공간 도시에서의 거주 공간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것들이 이게 마냥 다 좋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노숙인 고시원에 사는 분이 노숙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 고시원이라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준주택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용어상이라도 그건 주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빼가지고 뭐 따로 분류를 하든지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한 상식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그래서 저거 법 문구만 놓고 봐도 그게 어떻게 양호한 주거고 혹은 뭐 적정한 주거가 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사회적인 기준은 좀 서로 공유 가능한 기준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DA로 해놓는 거를 저기 지하에다가 방을 그것도 완전하게 지하를 만들어 놓고 저기 지금 몇 가구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은 따질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공용 면적도 뭐 5명이 쓸 전체 바닥 면적에서 5명이 쓸 수 있다 하고 10명이 쓸다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5명이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공용 면적은 뭐 예를 들어서 30%다 아니면 40%다 이런 것들이 그 임대료와 그 공급 가액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고 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이
사람의 기준으로선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기준까지도 내려가서 그걸 임대료를 받는 것은 좋은 위치에 있고 땅 비싼 데 있고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어떤 좀 사회적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꼭 저걸 법제화 시작하다기보다는 어느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겠다. 저 체계 자체도 그냥 예를 들어서 주택법은 공급 위주라면 주거기본법은 동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만 놓고 움직이려니까 주거 사례도 깨지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안 되고 다 신축해야 된다라는 걸로만 가면 기존에 있던 주거 공간들은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소형 건축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거 비슷한 거주 공간들은 그냥 이 말하자면 이제 그걸 유일하게 조절하는 게 주차장법이거든요. 주차장법. 근데 주차장법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거 다 연동해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좀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러니까 최소 주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늘 얘기를 했는데 이 불량 주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라는 이 신박한 아이디어가 저는 너무 진짜 신박하다고 진짜 느껴지거든요. 진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사실 처음 들었어요. 되게 많이 고민하신 게 느껴지고 그게 그냥 저도 사실 저희가 뭐 건축을 하지만 물난리가 났을 때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되게 막연하게 됐는데 결국은 저기는 인간의 욕심이 있고 돈을 좀 더 벌고자 하는 게 있고 근데 또 그게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또 충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욕망에 대한 걸 이해한다면 이거는 너희가 선을 지켜 불량식품처럼 뭐 그렇게 사회가 다 같이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하다못해 그냥 동네 커뮤니티에 이제 지하 같은 경우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배수 펌프를 반드시 설치하거든요. 그거 하면은 실제 물이 안 새요. 그게 물이 안 차요. 그러니까 지하의 불량 주거의 기준에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뭐 됐다면 배수 펌프를 반드시 설치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건축주는 배수 펌프를 불량 주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배수 펌프를 설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신에 물난리 났을 때 최소한의 불량 주거는 이 선을 내가 넘지 않게 하는 인식만 시켜주고. 근데 왜 지하를 계속 지어야 돼? 계속 짓는 건 저도 사실은 그 업무대행을 가봤더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관악구에 그렇게 많은 지하에 그러니까 주거가 있는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 거를 뭐 못 쓰게 할 수는 없지만 신축을 하는 거는 더 이상 지하는 거실로 쓰지 마라, 주택으로 쓰지 마라. 그거는 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결국 모든 지금 반지하가 다 없어지는 날이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앞으로 30년이야. 30년 동안 서서히 없어진다고. 저기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예? 그리고 무슨 정비 사업할 때 없어지고 무슨 없어지지. 저게 무슨 허가 안 내준 새로 만드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가 문제는 이제 오히려 이거지. 지하를 그러면 못하게 하는 대신 위를 올려주느냐의 문제지. 예? 지금은 반지하를 지하로 막았고 위에 3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용적률 뭐 높이지 않.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면서도 그냥 올려라. 예를 들어 피로티를 하는 대신에 뭐 한 층을 더 하듯이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물난리 나서 사람 죽었으니까 하지 마라. 이게 이런 식의 문제인 거지. 지하가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 지하 주거가 다 없어진다.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불량 주거의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든 지하든 불량 뭐 주거라는 지상이든 거는 옥상이든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예컨대 우리 이를 예를 듭시다. 부실 설계를 한 사람, 부실 설계를 한 건축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사람의 건물이 사고가 나면 건축사 징계 내지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부실 건축에 의해서 말하자면 피해를 본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아야 소리도 못해. 그냥 형사처벌 받고 말아. 자, 이게 났으니까 관에서는 그런 거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대신 그 사람이 부실 설계에 대해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고 보험으로 다 처리해 갖고 그 사람이 경제적 처벌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두 가지 입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최소한의 주택 기준이라는 걸 만든다. 그게 선언적일 수는 있지.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게 강제적으로 법제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걸 법제화한 나라가 어디 있어? 없다고. 영국에서 최초로 저 그 산업혁명 때 그건 거에 대해서 맞아 최소 건축 기준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최소 건축 기준이야. 부정식품 저거 아니 그러니까 저게 법이냐고. 불량식품에 아니, 대해 식품하고는 다르지.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시원을 말하자면 고시원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쪼개기거든. 쪼개기 한 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문 2개 내갖고 그 2채로 쪼개요. 그리고 가운데 합판 막고 2채를 임대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서 그걸 막겠냐. 그래도 말하자면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단속을 할 수가 없어. 저기 허가 공무원도 허가 공무원이 그걸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감리가 다 끝난 다음에 쪼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추할 수밖에 없어. 이게 문 2개 낸 거 보니까 너 이게 쪼개기 하려고 그러지 하고 건축 허가시나 건축 심의 때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는 증거가 없어. 심증만 있을 뿐이지. 못해. 허가 내줘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준공 다 내준 다음에 그거 쪼개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누가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고소고발하냐. 그래서 조금 그나마 조금 더 강화되는 게 계속 소방법이잖아요. 소방에서 계속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안에 법이나 뭐 특히나 고시원 같은 경우는 불이 한번 난 이후에 이제 실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스프링클러든 이런 걸 다 확인을 그래서 하니까. 그 소방은 진짜로 임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이거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우리 저 양근부하고 할 얘기인데 이 문제 해결은 건축사들이 직업적 양심으로 이걸 해야 돼. 예? 건축이라는 게 소위 헬스, 세이프티, 웰페어 아닙니까? 이거 관계되는 거예요. 웰페어하고 헬스하고 세이프티하고 관계되는 거야. 이 주거의 성능 사이즈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저걸 누가 지켜? 건축사들이 지켜야 돼. 건축사들이. 어? 건축사들이 그거 지키라고 소를 면허를 만든 거야. 근데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윤리규약도 있는 거고 소위 말해서 윤리강령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한다고 사회가 믿으니까 건축사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만한 위상을 대접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장서가지고 그걸 해주잖아. 설계해주고 감내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게 문제지. 그걸 어떻게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법제화를 하냐 이게. 그 법제화를 하는 순간에 그건 결국 뭐 모든 걸 법제화.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그랬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하는 순간에 경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국가에서 해주기 시작하는 순간 국가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전문가들이 자기의 직업적 직능으로 저걸 하겠다라고 하면 저게 더 빨리 되지. 더 실효성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안 하고 정말 HSW에 어긋나는 설계를 하고 있다. 그 사람 망신을 주든지 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못하게 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외국은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런 기준들이 법이 아니라고. 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어떤
코드지 코드. 우리 이렇게 미국에 있는 빌딩 코드라는 게 법이 아니거든. 다 코드란 말이야. 법에 준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졌다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소위 민사상 보험으로 그걸 커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문제를 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왜 알아야 되고 저 성능을 불량주택의 성능을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순석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규준 만들어야 되는 건 옳다 이거야. 옳고 그걸 진짜 합리적이고 이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고 누가 하냐? 누가 해? 건축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리고 누가 지켜야 되냐? 스스로 지켜야 돼. 법에다가 자꾸 그걸 박아봐야 국회의원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말하자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서 경제적 이득을 받는 사람들이 전부 이행강제금 몇 푼 내고서 그걸 하고 있지. 그 이행강제금 내는 거가 유일한 해법이지. 어떤 구청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고소고발. 법에 의하면 그거 고소고발해야 돼. 안 하잖아요. 행정 인력이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효성 그러다가 이제 저 밀양병원 화재 난 거 아니에요. 이게 비상구 다 막아가고 거기서 50몇 명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몇십 평을 늘려서 증축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10년 동안 2천만 원인가 냈어. 한 해 200만 원씩 내고 그거 다 눈 감아주거나 소방공무원 뭐 했다. 소방조차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법에다가 해봐야 내가 이런 얘기 많이 예를 들자면 면허대여 그 몇백 번씩 하는 건설업계에서도 처벌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실형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120건인가를 300몇 건 벌려준 사람이 저기 벌금 한 2천만 원 내면 풀려나. 그러면 이놈 나와갖고 또 면대한다. 그거 검찰 경찰이 그거 수사할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법으로 하면 안 돼요. 법으로 하면 안 되고 결국 건축사들이 윤리적 이걸로 해야 되고 나머지 거하고 다 관계가. 아마도 그 극도로 이렇게 불량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주체는 아마 건축 허가 받아서 만든 건 아니에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냥 직장사들은 진짜 넘사벽이던데. 좀 지금 이렇게 현진 선생님이나 한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그런 일에 참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소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분 말씀도 말씀을 해서 이제 그 좀 약간 저는 좀 결이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이 자동차가 새로운 제네시스가 나왔는데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행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새로운 제네시스가 나왔는데 얘가 사고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판매량의 뭐 40%가 50%를 배상을 해야 돼요. 다 돈으로 다 뱉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건축은 허가를 받잖아요.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도 불량식품이 될 수 없는 불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불량주택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다 감독할 수 있는 뭐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제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반지하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 반지하 설계한 사람부터 내지는 뭐 거기에 그거를 만든 건축주한테 주인한테 뭐 1인당 뭐 얼마 해가지고 몇백억을 혹은 몇십억을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다만 저렇게 그 아까 그 지하 예를 들어 지하를 들면은 그랬죠 배수펌프 시설을 하게끔 하는 거고 소방구에 인해서 유도하는 거. 또 하나는 이 칸막이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주택법에 있어가지고 칸막이의 소음 성능 기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나온 샘플의 면적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성능 기준도 쫙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그 하나의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돼서 그걸 인식하는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내용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법제화하자고 말씀을 드린 건 안 돼요. 말씀대로 그거는 너무 이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기준 만들어야 되고요. 기준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사협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니까. 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건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번에 이런 범람이 사실은 뭐 지하에 배수 펌프가 없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빗물 하수 처리 시설 시스템의 문제가 이쪽으로 같이 넘어온 거지. 뭐 지금 지하 주차장 다 잠기고 한 데는 이미 다 배수 펌프가 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게 어떤 일말에 약간 다른 쪽으로 확대됐다는 느낌도 사실 있어요. 그건 맞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맨 앞에 양궁호 선생이 반지하 주거 및 그랬어요. 침수에서 및 이시구나. 이게 로 인한 뭐 침수 문제 이런 거였다면은 이런 얘기를 내가 못 봤을 텐데 뭔가 반지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게 뭐일까?라고 했었을 때는 이건 불량함에 대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불량함은 우리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사협회가 하겠느냐, 어디가 하겠느냐 했을 때 포럼이 하면 좋겠다.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건축 포럼이 우리가 하면 돼. 네? 우리가 저 네, 너무 말하자면 좋은데. 그런 논문 다 찾아서 예를 들어 주거학회 논문 뭐 논문들 다 찾으면 그거 나오잖아. 최소한의 그 외국 사례 찾아가고 서울 건축 포럼이 말하자면 주거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누가 하면 어때? 그거 하면 조금 이따 건축사협회에서 그거 같이 합시다 또 이렇게 내가 우리가 해야 풀어. 이름 같이 넣어주는 조건. 일부 좋네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심의를 하는 구가 있고 아까 얘기한 관악구 같은 경우 심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좀 심각하고 또 일부 구는 심의를 통하면은 그게 법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법제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 대치동 미도 아파트 신통 기획하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침투됐을 때 거기도 차가 거의 번에 뚜껑 높이까지 실제 주차장에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에 말하자면 저류 시설을 그 단지 안에 일부에 좀 하면 거기서 이제 탄천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이나 뭐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게 넘쳐서 거기까지 온 거니까 그걸 갖고 운마도 그렇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만들 줄 알았는데 주민들이 엉덩이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집이 침수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지만 침수를 말하자면 막을 수 있는 저류 시설을 자기네 단지를 할애해서 하고 싶진 않다. 난 도대체 그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차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아슬아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면 1층이 침수가 되냐 안 되냐는 그 침수돼서 사람이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이 딱 들어왔다 나가면 거기 인테리어 뭐 거기 가구 뭐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경기 들어온 집도 있고 물이 뭐 안 들어오고 거기 왜 1층 옛날 집들은 이렇게 좀 높여놨었잖아요. 그 계단 올라가서 하고 그 경계에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면 지금 요즘엔 더 낮추는 추세인데 그럼 다 물 찬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합시다. 그 얼마큼 필요합니까? 이렇게 계산 요구하고 하자고 그럴 것 같던데 와 그 님비라고 그러나 왜 우리한테는 우리 쪽에는 하지 말고 딴 데다 좀 해주세요. 이런 심리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지하층을 주거로 쓰지 말게 하자 하는 거는 앞으로 쭉 이어갈, 그게 뭐 30년이라고 그러는데 30년이 걸릴지 뭐 더 길게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거를 안 했을 때,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인가 집을 마련하겠죠. 아까 옥탑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멀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아마 뭐 쪽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그거 하지 맙시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당장에는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점차 도시 안에서의 주거의 환경의 질 이거는 좀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주제는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고 그 기준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발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허가 늦추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건축법이 이제 그러니까요. 유죄입니다. 맞아. 근본적으로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허가 안 해주십다라고 하는 거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걸 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없이 그냥 허가할 때 무조건 안 내주지 마 이런다고 안 내주나? 그건 아니죠. 법을 바꿔야지. 건축법은 아니, 지역구에서는 어차피 심의를 통해서 뭐 몇 개구는 지금 아예 불허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은 치수 자체가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등한시했는 거고 자세의 문제인 거죠. 정책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방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보수냐. 우린 계속 보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도 인재로 다가서는 거는 나라 잘못인 거고 그걸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한의 시설들은 만들지만 그걸 뭐 어떤 거기에서 물을 담그고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거고 그거에 만약에 인허가를 뭐 할 때 엄청난 이런 저수조를 만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아까 이제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수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인프라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2m 밑에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다들 엔지니어링 아시잖아요. 건설 사이트 다 잡고 있고 뭐 도화나 건화나 애들 지금 거의 그거 가지고 다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속 우리 봤잖아요. 뭐 보도블록 계속 해마다 안 받고 해요. 왜 그런 짓을 하고? 뭐 원천적으로 뭔가가 근데 거기에는 생산의 활동들이 분명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대 토목 조직이 벌써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축적으로 좀 풀려고 해도 이슈는 던질 수 있으나 나라에 대한 인프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도시 인프라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약간 꽤 다른 결 얘기들이 이게 섞여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는 어포더블 하우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비용과 주거를 같이 놓고 봤었을 때 우리한테는 그러한 주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없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며 아울러서 우리 그냥 무조건 공급으로만 간다면 서울시가 어떻게 될 건지도 앞으로의 고민거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토론도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